연산군이었습니다. 2년 전 성종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연산군이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를 했거든요. 즉위 초반 연산군이 일종의 공신 우대 차원에서 공신 집안 적장자들의 품계를 올려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임사홍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선왕께서는 생전에 임사홍에게 다시는 일을 맡기지도 않고 품계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료들은요,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조차 임사홍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면서 임사홍의 품계를 높이라는 어명에 맹렬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시작된 연산군과 조정 신료들 간의 논쟁은 자그마치 1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사홍에게 품계를 줘서는 안 된다며 신료들이 사직을 청한 일은 무려 70번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 신료들의 지독한 반대에 연산군은 말합니다. 임사홍의 품계를 도로 회수하라. 임사홍이 결국 1년의 희망 고문 끝에 받았던 품계를 다시 뺏기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당한 치욕을 꼭 대갚음하리라 다짐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1500년 8월 연산군에게 상소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천도는 10년이 되면 변하고 나쁜 짓 한 사람도 10년이 되면 반드시 선에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어째서 한 말의 실수로서 한 평생의 결점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바로 22년째 과거의 죄로 벌을 받고 있는 임사홍의 구명상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으로 낙인 찍힌 뒤 20년이 지나도록 이 조정의 공공의 적이었던 임사홍, 그를 위해 이런 구명상소를 올린 인물, 임승재, 임사홍의 아들, 사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임승재가 이렇게 당차게 아버지 임사홍의 구명상소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사홍의 맏아들이 지금 예종의 사위가 되었죠. 네. 그렇죠. 자, 막내 아들 사남 임승재. 임승재 역시 성종의 딸인 휘수공주와 혼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임사홍이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들 임승재가 지금 성종의 딸 휘수공주와 결혼해서 왕실과 지금 겹사돈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겹사돈. 그런데요, 임승재가 연산군에게 대놓고 아버지 임사홍의 구명을 요청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숭재는 노래와 춤이 능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혹 노래도 하고 혹 춤도 추고 혹 활도 쏘고 혹 말도 달리는데 날마다 숭재와 짝이 되었다. 연산군은요, 궁궐을 빠져나가서 임승재 집에 자주 놀러 갈 정도로 두 사람은 정말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은요, 임승재 집까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궁궐과 임승재 집 사이에 민가를 무려 40채나 헐어버립니다. 궁궐과 임승재 집 사이에 담을 쌓아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임승재와 연산군은 매부 형님 사이를 넘어서 둘도 없는 영혼의 단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들 임승재가 연산군에게 큰 총애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임사홍은요,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귀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임승재가 아무리 연산군의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조정에는 임사홍의 복귀를 반대하는 신료들이 팍팍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좀 달랐어요. 성종대 커진 신료들의 발언권이 무오사화로 인해 크게 위축이 되면서
사사건건 임사홍의 복귀를 가로막던 목소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503년 마침내 임사홍은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어명을 받게 됩니다. 임사홍을 관직에 다시 등용하도록 하라.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임사홍이 드디어 조정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의 나이 54. 조정에서 내쳐진 지 무려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연산군에게 적분했을 임사홍. 25년 만에 조정으로 돌아왔지만 조정 신료들의 반대로 실질적인 관직을 맡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외곽을 떠돌며 조정 신료들부터 소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죠. 그렇게 임사홍은 드디어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설 일생일대의 전략이자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귀양살이 하는 동안 누렸을 호사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에게 내 손으로 세도의 기회를 줄 것 같으냐? 그렇게 임사홍이 조정에 복귀한 지 1년이 지나가던 1504년 3월 19일 밤, 연산군은 여느 때처럼 임승재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한껏 흥이 오는 그때 이 술자리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임사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온 임사홍을 보고 연산군은 깜짝 놀랍니다. 임사홍이 들어오자마자 대뜸 연산군 앞에 엎드리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전하, 패비의 일이 애통하고 애통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연산군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게 됩니다. 임사홍이 말한 패비, 바로 연산군의 친모 패비 윤 씨였거든요. 임사홍은요, 엄숙이와 정소용이 전하의 모후를 중상모략해 패비하게 된다이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어머니가 성종의 후궁들의 모함을 받아 폐위됐고 사약을 받아 죽게 됐다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연산군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 궁궐을 향합니다. 이것이 진정 내 어머님이 마지막 입으셨던 옷인가? 전하, 이 노신이 죽는 순간까지 묻어두려 하였사옵니다. 구해주실까? 이때부터 연산군은 광기를 드러내며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를 중상모략한 성종의 후궁들을 때려 죽인 후 그녀들의 시신으로 젓갈을 담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패비 윤 씨의 폐위에 동조했거나 방관한 조정 신료들까지 하나 둘 죽여나갑니다. 조선 최악의 사화, 갑자 사화. 이때 죽거나 유배당한 이가 무려 200여 명에 달합니다. 연산군은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관계자들의 목을 잘라 효수하는 부관 참시까지 일삼았죠. 조선에 불어닥친 이 끔찍한 피바람의 원흉이 바로 임사홍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해 알리며 연산군의 관계를 폭발시킨 임사홍, 그리고 갑자사화를 기획한 임사홍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갑자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안갚음하였다. 임사홍이 지난 26년간 철천지 원수로 여겨온 상대, 자신을 소인이라고 낙인 찍고 조정 복귀를 끝까지 막은 모든 조정 실력에
복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사화 이후 조정에는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릴 신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임사홍은요, 그토록 염원하던 것을 소나기에 넣게 됩니다. 임사홍을 병조판서로 임명하였다. 성종대 정삼품 도승지까지 올라갔던 임사홍이 연산군대는 단숨에 그 자리를 초월해 정이품 병조판서에 오른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임사홍이 병조판서에 임명된 지 고작 5개월 됐을 무렵 그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연산군이 읽은 어떤 시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요 순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할 것인데 진시황은 무슨 일로 백성을 괴롭혔는지 재화가 집안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공연히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이 시는요, 진시황이 외부의 적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고 있지만 정작 그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면서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산군. 그렇죠. 사실 이 시는요, 진시황의 밑에 연산군을 아주 신랄하게 욕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는 대체 왜 임사홍에게 위기가 되었을까요? 임희재. 아들 아니에요? 바로 이미재는 임사홍의 네 아들 중 차남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미재의 시를 읽은 연산군은요, 길길이 날뛰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산군은 임사홍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재가 불경에 내가 죽이려 하는데 그대의 뜻은 어떤가? 그러자 임사홍은 소신의 아들은 원래부터 성품과 행실이 불순했습니다. 가까스로 되찾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던 임사홍이 아들의 행동은 원래부터 불순했으니 뜻대로 처벌하시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미재, 이거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극형, 능지처사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아들 이미재가 죽던 그날, 임사홍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들 이미재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렸다. 하지만 이날 벌어진 일은요,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임사홍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핏줄조차 끊어낼 수 있는 냉혈한이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 임사홍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거죠? 첫 번째는 이미재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연산군이 이날 임사홍 집을 엿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았더니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연산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갔던 아들을 버리는 어떤 입장에서 임사홍이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사화로 간언하는 조정신료들을 제거하고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연산군. 그는 그 권력으로 극악무도한 짓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항공하옵나이다, 전하. 더는 앞으로 나가실 수가 없사옵나이다.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오라. 전하, 아니 되시옵니다. 천지가 다 전하의 소유입니다. 지금 당장 민가를 철거하고 사냥을 계속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나이다. 그리하셔야 만 백성들이 전하를 두렵게 여길 것이옵나이다. 지금 당장 사박 10리 안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고 금표를 세워 백성들의 출입을 막도록 하라.
금표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출입을 금지한다는 편말이었습니다. 폭군 연산군대에 벌어진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금표였죠. 연산군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일대에 사냥하기 좋은 곳을 정해놓고 금표를 세웁니다. 그렇게 민가를 쓸어버린 땅에 짐승을 풀어놓고 사냥터로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도성 사방 100리에 이르는 곳곳에 금표가 세워집니다. 100리는 지금으로 치면 약 한 40km. 4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넓은 영역 안에 잘못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표를 설치하는데 앞장서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인물 누구다? 임사옹. 네, 바로 임사옹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연산군을 위해 임사옹은 백성들의 집과 논밭을 빼앗고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의 시신이 길가에 질비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정말 참혹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임사옹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임사옹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긴 했지만 가장 많은 총애를 받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연산군의 옆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충성 경쟁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임사옹은 연산군에게 뭐 여러 가지 유희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연산군의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연산군의 환심을 사 권력을 유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임사옹. 그는 연산군의 욕망을 위해 또 다른 임무도 맡게 됩니다. 기생이라고 하기엔 귀한 것이 또 그렇다고 간택이라고 하기엔 천하면서 이거 참 어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사대부의 첩 및 양가의 아내와 딸, 참기 등을 샅샅이 수색하게 하였다.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들을 뽑아 연산군에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관직이 있지 않습니까? 수집한다는 의미의 켈체, 여자를 뜻하는 붉은 홍자를 써서 채홍사라고 불렸죠. 연산군은 새로 만든 특별 직책 채홍사에 임사옹과 아들 임숭재를 비롯한 조정 신료들을 임명한 겁니다. 이만하면 얼추 구색은 갖춘 것 같구나. 넘치는 꽃향기에 코가 마비된 융에겐 진정 색다른 맛이 필요하였다.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임사옹 부자가 여인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선발했는지 백성들은 그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까무라치듯 놀랐다고 합니다. 춤과 노래가 뛰어난 기생뿐 아니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백성들의 딸부터 이미 혼이 난 유부녀까지 가문한 미모가 뛰어난 여자라면 모두 징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임사옹 부자의 집요함 때문이었을까요? 연산군 말에는요. 전국에서 뽑혀 궁궐로 온 여인들이 10,00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사옹 부자의 모습을 표현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작은 소인 숭재, 큰 소인 사옹이여, 천고에 으뜸가는 간융이구나. 임사옹 부자를 1000년이라는 세월을 뒤져봐도 제일 가는 간사하고 흉악한 인간이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임사옹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 입안의 혀처럼 굴며 연산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죠. 간신의 길을 제대로 선택한 임사옹에겐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연산군은 임사옹 부자를 특별 대우하면서 노비 그리고 곡식과 같은 재물을 수시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또 연산군은 임사옹에게 넓을 활에 치아를 뜻하는 치자를 써서 활치용
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 치아 사이가 넓게 벌어진 임사홍에게 별명을 지어서 친근함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사홍이 막강한 권세를 손에 넣은 지 1년이 넘었을 무렵 임사홍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정적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바로 그를 가장 닮은 아들 임숭재였습니다. 이 임숭재가 죽은 거예요. 자, 근데요, 이때 임숭재가 임종 직전 남긴 충격적인 유언이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전하께 더 많은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옵니다. 임사홍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연산군의 곁에서 간신으로 활약하며 더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해 정말 무진 애를 씁니다. 정이품 2조 판서에 임명된 임사홍은 불과 3개월 뒤 삼정승 바로 아래 좌참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임사홍은 날개를 단 듯 조정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임사홍을 기다린 건 왕 아래 최고의 위치 정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던 임사홍은 거세게 집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대감, 전하께서 급히 궁궐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연산군이 임사홍에게 시킬 게 있었는지 사람을 보내 호출을 했나 봅니다. 급하게 옷을 갖춰 입은 임사홍이 방문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대문을 열죠. 그 순간 칼을 든 10여 명의 군사들이 임사홍의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임사홍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그에겐 오랜 공포를 느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군사들의 칼이 이미 임사홍의 몸으로 들어온 상황.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겁니다. 물러서지 마라. 이것만 뚫리면 우리의 승리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날의 이 사건, 연산군의 폭압에 견디지 못한 조정신료들이 반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반정군이 폭군 연산군보다 먼저 찾아갔던 인물, 바로 당대 최고의 간신으로 원망을 사고 있던 임사홍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곁에서 권력을 차지한 폭군의 수족 임사홍은 반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제거 리스트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정군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하게 된 임사홍.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자랑하던 임사홍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